건설회사 연구팀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여 앉은 자리도 아니고 파트장님 파티션 근처에 몇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파트장님이 말했습니다. 건설사 최초로 드론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 자은님은 그 말을 듣고 데이터보다 먼저 화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보고 만지고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잠깐 망설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해봐도 될까요? 오늘은 그 한마디에서 시작해 낯선 세계 앞에서 먼저 몸을 기울여온 이자은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자은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니 제가 지나온 길이 생각보다 여러 번 낯선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확신이 있어서 움직였다기보다 궁금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의 일과 AI를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졌는지 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흥미로운 건 자은님이 이미 잘 아는 자리에서만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무 범위 안에 안전하게 머물 수도 있었지만 자은님은 낯선 일이 보이면 먼저 그 안에 필요한 사람의 경험을 상상했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일도 아니고 물어볼 사수가 있는 일도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순간 손을 들게 만든 건 무엇이었나요? 가장 컸던 건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제 일이 늘어나는 선택이었고 당장 옆에서 알려줄 사수가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0에서 1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공간 데이터와 도면을 다루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가 실제로 쓰게 될 화면과 흐름을 설계할 수 있겠다는 감각이 왔거든요. 물론 내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입을 떼지 않으면 제 앞에 열린 새로운 지도를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무모한 돌진이라기보다 재미있어 보이는 일을 알아보고 붙잡는 쪽에 가까웠던 거네요. 그런데 이런 선택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호기심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해봐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때 팀의 반응은 어땠나요? 짧은 정적은 있었지만 차가운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하트장님이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띠며 오 그래? 자은이가 해볼래? 라고 해주셨어요.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외주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에서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는 건 팀에도 반가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해도 품어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순간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먹으며 UX 이론서를 읽고 퇴근 후에는 서비스를 분석하고 강의를 들으며 화면을 그리는 법을 익혀나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제 표정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은님이 지나온 길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무대 디자인, 영화 아트 디렉션, 건축 설계, 공간 데이터, UX 기획까지. 바깥에서 보면 자주 방향을 바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은님은 그 시간을 나만의 정답을 찾기 위한 탐색과 확신의 과정으로 봐달라고 짚어주셨죠. 그 뒤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한 장면씩 붙잡으며 이어진 쪽에 가까웠나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확신보다는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5년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던 사람이었는데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교수님의 조언으로 학교 밖을 보고 영화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기도 했고 다큐멘터리 이녀들의 히치하이킹을 보고 공간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들고 호주 건축회사에 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파편화된 이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늘 문제 해결과 창의적 협업이라는 본질이 있었습니다. 해낸 만큼 내 땅이다라는 말처럼 치열하게 길을 찾고 부딪힌 시간이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길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은님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일을 토끼굴에 빠지는 일에 비유했습니다. 익숙한 상식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 다시 자기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이 비유가 단순히 예쁜 표현이 아니라 경력이 쌓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는 증명의 피로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피로는 어떤 것이었나요? 가장 오래 남은 피로는 나의 유효함을 매번 0에서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던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전 세계에서 쌓은 성과가 새로운 곳에서는 다른 나라의 언어처럼 취급될 때가 있거든요. 그 간극을 메우려면 제 가치를 새로운 세계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해석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앨리스처럼 제 역량이 너무 커 보였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돌이켜보면
그 치열한 해석의 과정 자체가 제가 거쳐온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고유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며 적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자은님의 번역은 커리어 전환에서만 일어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대 디자이너 시절에는 연출가보다 작품을 더 잘 알아야 설득할 수 있다고 배웠고, 지금 HMI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방식에도 그 태도가 남아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예전에는 회의실에 보이지 않는 칼과 방패가 오가는 전쟁터처럼 느꼈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A부터 Z까지 대응 논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다시 저렇게 반응하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게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후 협상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남은 개념이 윈윈이었습니다. 무조건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의 근본적인 욕구를 먼저 파악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일. 저는 그것을 논리적인 배려라고 부릅니다. 그 논리적인 배려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교통약자를 위한 EV 충전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자은님은 주어진 업무 범위를 넘어서 20종이 넘는 급속 완속 충전기를 직접 찾아가 조작해보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논문, 영상까지 찾아보셨죠. 그 출발점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고집이었다고요. 당시 프로젝트 목표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줄여 단가를 낮추면서도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교통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EV 충전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히 낮은 위치에 화면을 넣고 끝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진짜 휠체어에 앉아 충전기 앞에 서면 무엇이 보일까? 라는 질문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그분들의 삶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이해하고 노력하는 만큼 기획과 디자인의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작해보고 자료를 찾고 화면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의 가로형 듀얼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사용자에게는 좌우 끝 정보에 손이 닿지 않거나 빛 반사 때문에 화면 상단이 보이지 않을 수 있었죠. 그때 자은님이 떠올린 문장이 이건 화면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 아닐까? 였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세워보자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좌우 충전 정보를 상하로 배치하고 교통약자분들은 하단 영역을 사용하도록 하면 시각적 집중도는 높이고 팔을 뻗는 범위는 줄일 수 있겠다고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드웨어 설계에도 개입했습니다. 단순히 낱개가 아니라 성인 평균 키와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차이, 충전기 하부의 콘크리트 높이, 휠체어가 회전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볼라드 위치까지 함께 계산해야 했거든요. 자은님이 피드백에서 꼭 살려달라고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실 의자를 휠체어 높이만큼 맞추고 실제 크기로 만든 페이퍼 목업 앞에 앉아본 순간입니다. 숫자로는 이미 검토한 사연이었지만 자은님은 그 앞에서 직접 팔을 뻗어보고 화면의 각도와 높이를 다시 느껴봤다고 하셨죠. 국가별 인체공학 가이드라인 수치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팔을 뻗어보면 1도 1cm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어요. 평균적인 여성 체격인 제가 휠체어 높이에 앉아 최저 눈높이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키가 큰 남성 디자이너 동료를 불러 서 있을 때의 최대 눈높이를 대조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너무 높지 않으면서 서 있는 비장애인에게도 불편하지 않은 모두의 접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품의 최종 규격은 감이 아니라 두 극단의 사용자층을 직접 대입하며 분석한 도달 범위 수치로 확정되었습니다. 0.1도의 시야각과 5cm의 높이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에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적당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EV 충전기 이야기를 지나오면 자은님에게 기술은 성능표 안의 숫자보다 누군가의 자율성과 더 가까운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볼 때도 단순히 새롭고 멋진 로봇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죠. 자동차 HMI를 설계할 때 자율주행의 감독자 상태에서 수동 운전의 조작자 상태로 넘어가는 찰나가 안전을 결정한다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처럼 들립니다. 저는 그동안 드론과 자동차처럼 물리세계와 맞닿은 HMI를 설계해왔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완전히 낯선 세계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더 복잡하고 고민해야 할 영역은 깊어졌지만 제가 경험해온 UX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때로 루프 밖에서 수행 과정을 감시하는 감독자가 되고 때로는 직접 제어하는 조작자나 협력자가 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방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의도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물리적 동작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입니다. 결국 변수는 많아졌지만 인간 중심 설계라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VLAP 이야기는 자은님이 AI를 어디에 쓰고 싶은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자은님은 웃으면서 기술에는 잘못이 없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지만 그 농담 안에는 그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방향이 조금 더 다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자동화와 효율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구와 동물,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VA 내부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기술의 온기를 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멸종위기인 남방 큰돌고래를 위한 AI 프로젝트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가치가 맞닿아 있었어요. 돌고래를 지키는 일은 바다 전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고 결국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도 연결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AI를 보는 시선이 기술 그 자체에서 기술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갔습니다. 자은님은 실무를 하다가 다시 대학원으로 들어가는 선택도 했습니다. 이 선택을 지적인 안식년이라고 부르셨죠.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설계자이자 기획자로서 자기 목소리에 단단한 힘을 싣기 위한 시간이라고요. 지금 다시 공부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매분 매초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어느 순간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만의 궤적을 그려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효율이 우선시될 때가 많고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소중히 여겨온 지속 가능성이나 포용 같은 가치가 뒤처질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를 기술에 외주화하지 않는 설계, 인간이 기술에 함몰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묻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기술 활용법을 익히는 수준을 넘어 어떤 기준으로 이 기술을 다룰 것인지 저만의 관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자은님 이야기에는 기술 말고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문장을 손으로 옮겨 쓰고 사람들과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리북 12기 모집글에서는 365일 독서와 420권 기록이 있었고 올릭스에서는 필사 리추얼도 운영하고 계셨죠. 자은님은 독서와 필사를 자신의 리틀 포레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저에게 독서와 필사는 나만의 리듬으로 세계를 감각하는 법을 알려준 소중한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처음에는 희곡과 소설 속에서 내가 가보지 못한 인생을 간접 경험하면서 나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커리어를 쌓으면서 한동안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어느 순간 머리가 식히는 읽기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건 저를 위한 진짜 시간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장 앞에서 내 마음이 왜 반응하는지 살피는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환경은 숨 가쁘게 돌아가지만 손으로 문장을 눌러 쓰는 시간만큼은 제 손끝과 심장 박동에 맞춰 세계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책과 필사가 혼자 숨을 고르는 방식이라면 커뮤니티는 다른 사람의 호흡을 같이 듣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자은님은 운영자로 있을 때 사람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심리적 울타리를 만들고 참여자로 있을 때는 기꺼이 취약해질 준비를 한다고 하셨죠. 기술이 아무리 많은 답을 빨리 보여줘도 삶에는 정답 없는 질문이 훨씬 많다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커뮤니티마다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듯 그 안에서 발현되는 저의 정체성도 매번 다릅니다. 환경 모임에서는 탐구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 DAO 랩에서는 관찰하는 기록자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운영할 때는 일종의 가드너가 되어 멤버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울타리를 치고 연결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참여할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부족함이나 고민을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고를 때 그곳의 결과, 다정함을 중요하게 봅니다. 내 의견이 평가받지 않고 수용되는지, 잠시 떠나 있다 돌아와도 따뜻하게 포용될 수 있는지요. 결국 커뮤니티는 정답 없는 삶의 질문을 함께 껴안고 나아갈 동료를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꼬리 질문에서 자은님은 조금 의외의 답을 주셨습니다. AI에게 쉽게 넘기고 싶지 않은 것은 느리고 서툰 것들이라고요.
속사과정을 시작한 뒤 압박감과 불안을 겪던 시기, 만약 AI에게 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면 매끄러운 위로가 돌아왔을 거라고 하셨죠. 그때 저는 AI가 학습된 데이터로 무장한 무기화된 공감을 내놓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자은님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같은 매끄럽고 현란한 위로요.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인위적인 다정함에 방어 기제를 세웠을 겁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때 제 마음을 어루만진 건 동생의 무미건조한 장난이었습니다. 동생이 기계적인 말투로 AI 흉내를 내며 쑥 위로를 건넸는데 그 엉터리 같은 연기와 장난스러운 말투 속에서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를 웃게 하려고 애쓰는 서툰 진심이 그 짧은 침묵과 어설픈 문장 사이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자은님이 말하는 인간다움은 거창한 창의성보다 훨씬 작고 일상적인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서툴러지는 일, 금방 끝낼 수 없는 대화를 견디는 일, 매끄럽지는 않아도 진심이 남는 문장을 건네는 일. 자은님은 AI가 소통의 비용을 0에 가깝게 낮출수록 공감의 가치는 오히려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기술이 완벽해져도 휴먼 터치만큼은 끝까지 직접 감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바로 튀어나오는 매끄러운 정답이 아니라 잠시 머뭇거리고 말이 어설프더라도 상대를 향해 있는 진심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소속감은 결국 그 어설픈 진심의 교환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AI는 많은 것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있다는 인간적인 흔적까지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보내주신 메모에서 자신을 유난히 사람의 힘을 많이 받으며 성장해온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타국에서도 한국에서의 사회 초년생 시절에도 주변에는 늘 믿음직한 지지를 보내주는 상사와 동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은님은 개인의 역량이 독립된 섬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된 관계의 총합 위에서 발휘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힘, 연결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성향도 있지만 조직 안에서 동료들이 보내주는 신뢰가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때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지고 솔직한 의견을 낼 수 있었습니다. AI를 통해 정보 수집 능력이 평준화되고 개인의 기술적 역량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진짜 차별점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깊은 신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AI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요? 그 기업들이 모여 자은님이 붙드는 삶의 키워드는 공헌이 되었습니다. 접근성 프로젝트에서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 했던 집요함,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태도, DVA 랩에서 기술의 온기를 생각했던 시선이 결국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진 감각과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방향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제가 받은 따뜻한 지지를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키워드는 공헌입니다. 아직 모든 질문에 답을 내린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질문을 품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진 경험과 감각,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쓰고 싶습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사람이 더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기보다 무엇을 끝까지 직접 붙들 것인지 더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기준을 신뢰, 접근성, 연결, 공헌 같은 말로 계속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거 제가 해봐도 될까요? 라는 문장은 단순히 새 프로젝트를 맡겠다는 말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세계 앞에서 먼저 몸을 기울여 보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도 사람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들립니다. 기술이 많은 답을 먼저 건네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아직 내 손에 남겨둘 것인가? 어떤 관계는 자동화하지 않을 것인가? 어떤 판단은 끝까지 직접 감각할 것인가? 오늘 에피소드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남겼으면 합니다. Tech A Break는 앞으로도 빠른 기술의 한가운데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기록해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자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에피소드는 실제 녹음 인터뷰가 아니라 이자은님이 보내주신 1차, 2차 답변과 피드백, 그리고 공개 리서치와 최종 뉴스레터를 바탕으로 구성한 AI 생성 오디오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